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중동의 전운 고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진행 중인 거예요. 헤즈볼라라 하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이렇게 네. 소개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친 거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5시쯤이었고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를 했고 드론을 날려서 군사시설 11곳을 공격했다라고 헤즈볼라가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맞아서 죽었던 것,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친 거, 요거는 사실 헤즈볼라가 치기 30분 전, 그러니까 어제 새벽 4시 30분에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게 됐는데 그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먼저 당할 것 같으니까 선제 타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 전부터 뭔가 공격받을 조짐이 포착되면 먼저 하겠다라고 했던 거 그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헤즈볼라 내에 있는 수천 기의 로켓 발사대 등을 선제 타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헤즈볼라가 쐈던 것들도 그 로켓이랑 드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언돔으로 거의 다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따라서 양쪽 주장만 놓고 보면은 헤즈볼라는 우리 공격이 다 성공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제 타격으로 다 방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양쪽이 주고받은 규모만 봐도 네. 사실은 작년에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의 어떤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 공격 자체는 몇 시간 안에 이제 잦아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레바논에서는 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해군 1명이 요격 미사일의 파편을 맞고 사망했다. 요 정도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새벽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서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여기가 이제 그 헤즈볼라가 공격한 데도 요 텔아비브 주변이었거든요. 북부. 이 텔아비브를 폭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있는 알카삼 여단에서 M90 미사일을 텔아비브로 쐈다라는 성명문을 냈고 네. 1분 뒤에 실제로 텔아비브 남쪽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예. 다만 현지 언론에서는 빈 공간 쪽에 낙하가 됐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했을 때 일촉즉발이다, 중동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렇죠. 네. 이란이 여기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면전, 중동에 뭐 몇 차 전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텐데 아직까지 이란 공격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대리인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주말 상황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어디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집트 쪽, 네. 이스라엘의 이집트 쪽에 가자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하마스랑 이제 전쟁 벌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제 골란고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레바논하고 헤즈볼라랑 긴장 관계가 있고 이제 좀 한참 떨어져 있죠. 이란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아 있지 않은데 이란이 예전에 테헤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보복 공격을 천명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이라크가 먼저 침으로 인해서 긴장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수도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테러를 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테러잖아요. 암살,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대통령 취임 축하하러 왔는데 암살당하고 그게 네. 일종의 국정원 안가 같은 데서 이제 암살당했으니 네. 보복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걸 보복을 얘들이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수도가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란 대통령이 약간 개혁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좀 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공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3주가 넘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완전 총동원령의 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 뭐 평양 근처에 무슨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북한이 우리 보고 야, 우리 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요? 긴장 상태에 들어가죠. 긴장 상태가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다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라는 거예요. 병원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하여간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이게 어허. 그래가지고 헤즈볼라랑을 오히려 먼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이거 김을 좀 뺐다라는 거고 실제 뭐 그거 정보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헤즈볼라 쪽이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이런 첩보가 있었다라는 게 이게 뭐 사실이라면은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헤즈볼라가 반격을 했지만은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한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이거 완화시키는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서로 확전하지 말자라는 외교관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미국은 지금 중동에 항공모함 2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하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철통같이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좀 전쟁 위기는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쳤잖아요. 네. 미국이 사전 통보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건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상당히 불쾌하고 있다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네타냐후가 그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지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선제 공격하고 타격하는 것에 특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확전이 되면은 본인의 대권 가도에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바이든 해리스가 지금 네타냐후를 지금 공격을 할까 뭐 설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네.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란입니다. 이란. 자, 여기까지 상황 정리. 두 번째로 넘어가죠. 독도 지우기 논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입원 중에 병상에서 지시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랑 용산의 전쟁기념관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하철 역사는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이런 곳에 독도 모형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됐다라는 거고요. 사진이 준비됐나? 예, 사진 나오고 있죠. 안국역에 있는 사진인데 저 독도 모형이 안국역에 지나가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저 치워졌고요 지금. 네.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이게 수장고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뭐 어떤 최근에 군 정신교재에서 분쟁 지역이라고 독도를 표현했던 거 그리고 뭐 독도 방어 훈련이 실종되고 있는 거 등등등등 다 지금 연결된 거 아니냐. 한 흐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군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결국은 독도까지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공세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먼저 당사자의 해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이제 승객들 이동하는 통로기 때문에 동선에 방해가 돼서 일단 당장엔 좀 치운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뭐 이런 설명 그때 했었던 그거죠. 저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용산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해서 잠깐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다. 요건 제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형물은 시민예술가가 기증한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폐기하겠냐. 그리고 기념관에는 독도 관련한 상설 전시장이 좀 따로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독도 지우기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요 사진은 그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상설 기념관 사진이에요. 아하. 뭐 아무튼 이런 흐름 그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요거를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네. 국민의힘의 고민이 큽니다. 왜요? 특히 이제 한동훈 쪽인데 여당이 지금 어떻게든 민생 프레임으로 좀 전환하려 한다라고 지난주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번번이 그게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건은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에 계속 뭐 필리버스터, 뭐 윤석열 정부 친일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잠식되고 있고 만약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필드가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탓인지 취임 30일을 맞았는데 이 기자회견도 패싱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친일, 독도 이슈에 관해서는 이제 로우키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강대강으로 뭐 이쪽에서도 핑퐁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독도 지우기 관련해서 주말에 나왔던 논평도 제목을 뭐 민주당처럼 이슈 키우는 게 일본이 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세지는 않게 워딩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지금 프레임을 뭐 민생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뭐 최근에
그 의대 그 정원 이슈. 네, 관련해서 박단 전공의 대표를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성과가 딱히 있는 건 아니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에 저희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나서서 이 의료 붕괴 상황에 대해 뭔가 해법을 좀 내놔야 된다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알려진 것이 저희 인터뷰 나오기 한 2, 3일 전에 두 사람의 비공개 만남이 있었다는 게 뒤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나고 나와서 한 대표한테 더 촉구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인터뷰가 된 셈입니다. 어떻게 좀 풀리는지 보기로 하고요. 다시 독도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 지점을 계속 공략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제 일본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뭐 설명은 이거 일본 도와주기다. 이제 반박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고친 다음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빼놓고 있는지. 그리고 안국역이나 이런 데서 빠진 거는 독도 조형물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뭐 해시계라든지. 근데 그런 건 다 멀쩡히 있고 독도 조형물만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방어 훈련도 비공개로 한다든지 원래 하던 거 안 하려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무슨 독도를 넘겨주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일본이 불편해하니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안 하거나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전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 얘기를 했는데 민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날짜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지금 유력한데 네. 직접 지금 국정브리핑 지난번에 석유 관련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번 설명했잖아요. 예. 이번 두 번째인데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게 세대별 차등 지원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재정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이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직접 발표를 한다라는 거라서 그날 근데 중요한 게 기자회견도 한다라는 겁니다. 질의응답도 받아가지고 사실 다른 이런 문제도 질의응답이 갈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기자회견처럼 될 거라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국정브리핑 1호 때는 따로 기자간담회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때 정상회담하다가 긴급하게 와서 맞아요. 뭐 하고 다 자세한 건 산업부한테 물어보라라고 하고 이제 예. 갔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형식도 그렇고 길이도 꽤 길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직접 개혁, 국민연금 개혁 관련된 발표 있는 것도 중요한 이슈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국군의 날 공휴일로 예, 어제 당정 협의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은 아니었는데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난 겁니까? 네,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정부가 최근 안보 상황과 어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라는 명분을 들어서 이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고위 당정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도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임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아예 매년 정식으로 공휴일 삼자 이렇게까지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지금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그날로 한다 이러면 원래 계획된 일정들 회사에 업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또 쉴 수 없는 저도 그렇습니다. 쉴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고 또 그럴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들한테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일하게 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임시공휴일 같은 게 좀 계획적으로 한참 전에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그냥 한 달 전에 혹은 보름 전에 불쑥불쑥 쉬어라.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나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적인 고려도 있을 텐데. 물론 취지는 내수진작이라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진짜 내수진작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군의 날이 사실은 195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었다가 1990년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이 쉬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퐁당퐁당이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있고 10월 3일 날 개천절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루만 휴가를 내도 사흘을 쉴 수가 있고요. 사흘을 휴가를 내게 되면 앞뒤 이제 주말 껴서 9일을 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당정대에서 어제 민생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쏟아냈는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전기차 화재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지금 물가 문제가 계속 있는데 사과, 배 이런 추석 성수품을 17만 톤을 공급하는 등 민생 대책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어제 네. 당정협의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추석 자금으로 40조 원 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소상공인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25만 원은 이거는 직접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지원을 이제 일반 국민한테 해가지고 돈을 좀 돌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일단 40조 원 정도 대출을 해줄 거면은 민주당 거 좀 받아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철학이 이제 좀 많이 다른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어차피 또 나와서 일을 하겠지만 아니, 뭐 방송인들은 예외로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수진작이 될 것이냐 이게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사실은 뭐 같아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임시공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게 당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한 갈등이 지금 잦아들었느냐?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박단 이제 전공의 이제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의료 갈등이 의정 갈등이 심각한데 이거를 결국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의 해결자가 한동훈이 돼야 되는 거. 한동훈 대표가 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만약에 중재가 되면은 예. 그거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지금 어떤 가늠쇠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정 갈등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거는 건설노조나 이를테면 운송노동자 파업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불법이고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법이 나올 수 있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한 가지 예. 제가 어제 이제 고위당정제 취재하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언론에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좀 소개를 드리는데 그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 이제 쟁점이 다 해소된 법안들인데 싸우느라고 이제 통과 못 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거를 별도로 어떤 그 비쟁점 법안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어제 고위당정대에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되게 우픈 현실인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패스트 트랙 만들고 예전에 2011년에 안건조정위원회 만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도 전혀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자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